462쪽을 보시면 거래 가액 및 매매 목록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뭐 여러 번 한 건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 시점은 2006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이후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일정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등기를 신청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 안에는 거래 금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가 등기소에 제출이 되면 등기관은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를 기록하는 칸에 권리자와 기타를 기록하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거래 가액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거래 가액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를 거래 가액의 등기라고 부릅니다. 거래 가액의 등기. 여기서 요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란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꾸 을구로 출제를 해요. 을구로. 을구가 아니라 갑구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때 부동산이 수개이거나 요 부동산이 수개이거나 또는 당사자가 수인일 때는 즉 여러 명일 때는 이때는 하나의 부동산이 수개이거나 또는 당사자가 수인일 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 하나 갖고는 안 돼요. 왜냐면 부동산별로 당사자별로 금액이 따로 있겠죠. 따라서 이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리고 뭘 첨부해야 되냐면 매매 목록을 첨부해야 됩니다. 즉 부동산별로 금액이 얼마인지 또는 부동산이 한 개일지라도 당사자별로 얼만큼씩 책임을 져야 될지 이 목록 형태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매매 목록이 첨부가 되면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란에다가 매매 목록을 첨부합니다. 매매 목록을 첨부하면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란에 매매 목록을 첨부하는 게 아니라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거래 가액 등기 등기라고 부릅니다. 거래 가액 등기 등기.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 나눠드렸던 교환을 좀 확인해 보시면 책이 좀 모자라서 지난주에 나갔던 교환을 좀 보시죠. 있습니까? 있어요? 네, 이번에 거래 가액 등의 거래 가액이 등기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에 워낙 자주 출제가 되니까 그 정도는 좀 읽어 보셔야 돼요. 그 정도는. 이때 이 매매 목록이 문제가 되는데 이 매매 목록은 원칙적으로 변경이나 경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매매 목록은 원칙은 변경하거나 또는 경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치게 되면 범죄, 비리 이런 것들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은 변경이나 경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두 번째, 등기관의 가오로 잘못 기록한 경우. 요 두 가지 예외적인 경우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때만 변경이나 경정이 가능해요. 이거 이미 기출이 됐으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 프린트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정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문제가 될 텐데요. 첫 번째, 등기원인 증서가 매매 계약서일 때만 요 거래 가액 등의 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원인 증서가 매매 계약서일 때만 거래 가액 등을 등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서라고 한다면 거래 가액 등을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등기 원인이 매매일 때가 아니라 등기 원인 증서가 매매 계약서일 때,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또한 이 매매 계약서는 2006년도 1월 1일 이후에 작성이 돼야 됩니다. 2006년도 1월 1일 이전에 작성된 매매 계약서는 거래 가액 등을 등기하지 않습니다. 2006년도 1월 1일 이후에 작성된 매매 계약서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만 거래 가액을 등기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거래 가액 등을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러면 프린트를 한번 보시죠. 프린트. 밑줄 친 거 두꺼운 글씨 처리한 걸 위주로 보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거래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 부동산이 1개일지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인 경우에는 매매 목록도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되셨을까요? 네. 되셨죠? 넘기겠습니다. 넘겨보시면 2006년도 1월 1일 이후 작성된 매매 계약서를 등기원인 증서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만 거래 가액을 등기한다고 했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아래의 경우는 거래 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2006년도 1월 1일 이전에 작성이 됐다면 거래 가액 등기하지 않겠죠. 등기원인이 매매일지라도 등기원인 증서가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거래 가액 등을 등기하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세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만 거래 가액을 등기하는 거니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거래 가액을 등기하지 않을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2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신청할 때는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 증서로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이것도 좀 어렵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십니다. 이거는 민법의 지식을 물어보는 건데요. 이 시점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매매 예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맞아요. 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매매 예약이니까 언제 발생합니까? 장래 발생하죠. 네. 그리고 장래에 확정될 등기 청구권이에요. 이 매매 예약이 체결되면 장래에 확정될 등기 청구권이 을에게 발생을 합니다. 그럼 장래에 확정될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장래에 확정될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죠. 가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때 요 을이나 갑에게 뭐가 또 발생합니까? 갑이나 을에게 민법에 의하면 매매 예약을 체결하면 뭐가 발생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약 완결권 들어보셨어요? 네? 예약 완결권 안 들어보셨어요? 예약 완결권이 쌍방 당사자 모두에게 발생한다면 쌍방예약. 예약 완결권이 일방 당사자에게만 발생한다면 일방예약. 우리 등기법상의 원칙은 뭐죠? 일방예약이 원칙이에요. 일방예약으로 이런 거 처음 들으셔요. 들어는 봤지만 기억을 못할 뿐이죠. 네. 그러면 또 등기법이 힘들어집니다. 이런 건 민법 지식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등기법이 논의가 이루어지는 건데 네. 여튼 요 을에게 예약 완결권이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약 완결권은 의미가 뭐냐면 예약을 완결시킬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약을 완결시킬 수 있는 권리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그래서 요 예약 완결권이 요 시점에 을에게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요 시점에 요 을이 갑에게 완결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형성권이니까 완결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제 예약이 뭐로 바뀔까요?
매매로 바뀝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때의 매매는 매매계약서를 따로 작성할까요? 안 할까요? 완결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자마자 매매가 딱 성립이 되는 겁니다. 보통 계약서 작성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매매예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매매예약서. 매매예약서가 작성이 되고 나중에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완결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매매예약이 체결이 되는 거, 매매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매예약서가 작성이 되지 매매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요? 네. 얼핏? 네. 그러면 지문을 보시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등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죠. 맞아요.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고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고 이 매매예약도 계약의 일종입니다. 그렇죠. 이 신청할 때는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 증서로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매매계약서가 애당초 없어요. 대신 뭐가 있죠? 매매예약서가 있죠. 그걸 제출하라는 겁니다. 네, 뭐 그런 뜻이고요. 괜히 했다는 생각이 또 들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을 보시면 두꺼운 것이 처리된 거 보시면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록되어 있다면 모두 첨부한다고요. 매매 목록. 맞아요. 그 밑에 두꺼운 것이 처리된 거 보시면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에는 뭘 첨부한다고요? 매매 목록. 그렇죠. 그 다음에 거래가액의 등기는 어디에 한다고 되어 있죠? 갑부의 관리자 및 기타란에 한다고 했죠. 맞아요. 동글뱅이 2번도 좀 기억해 두십니다. 매매 목록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부여되며 그리고 1년마다 갱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1년이 경과가 되면 번호가 너무 커져요. 커지니까 다시 1번부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매매 목록이 같은 매매 목록이라면 같은 번호를 부여할 테고요. 그 다음에 동글뱅이 3번을 보시면 매매 목록은 원칙적으로 변경과 경정이 허용되지 않는데 2가지만 허용이 된다고 했죠. 첫 번째,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두 번째, 등기관에 잘못 기록한 경우. 그렇죠. 오른쪽도 마저 읽으셔요. 네, 오른쪽도. 이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거래가액 등의 등기는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다시 교재로 가겠습니다. 교재로 483쪽을 보시면 오른쪽에 아니 맨 꼭대기에 10번 토지, 임야, 건축물, 대장 등본 이런 게 있습니까? 이걸 대장 증명 정보라고 하는데요. 대장 증명 정보. 대장 증명 정보를 첨부하는 등기는 딱 4개라고 했죠. 요 4개만 암기하시면 돼요. 먼저 표제부 등기는 기준이 뭐죠? 대장. 따라서 표제부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 증명 정보를 첨부합니다. 표제부 등기는 2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멸실 등기.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 신청할 때도 대장 증명 정보를 첨부합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 2가지,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요 4개의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 증명 정보를 첨부를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요. 표제부 등기 2가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멸실 등기. 소유권 등기 2가지,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요 4개의 등기를 신청할 때는 뭘 첨부한다고요? 대장 증명 정보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4절을 보시면 등기 신청 정보에 접수 나와 있는데 밑줄 지점 동글뱅이 1번에 접수 의무가 있다. 등기 신청 정보가 등기소에 제공이 되면 등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접수해야 돼요. 무조건 접수한 다음에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빠진 내용도 없고 틀린 내용이 없다면 등기를 수리해서 실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빠진 내용이 있다든지 잘못 기록된 내용이 있다면 각하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무조건 접수는 일단 해야 됩니다. 이를 접수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저장된 시점이 접수 시점이고 접수 시점이 등기 효력 발생 시점이고 등기 효력 발생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접수 번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같은 구에서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는 순위번호 갖고 판단할 테고 서로 다른 구에서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는 접수번호가 그 기준이 되죠. 맞아요. 따라서 이 접수번호는 서로 다른 구에서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기록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면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애당초 기록되지 않죠. 따라서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접수번호는 갑구, 을구에만 존재합니다. 그렇죠. 서로 다른 구일 때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되면 접수번호가 기준이 된다고 했고요. 서로 다른 등기부일 때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되면 뭐가 기준이 될까요? 그때도 접수번호예요. 그렇죠. 접수번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등기관이 개입할 여지를 막아놨습니다. 따라서 접수번호는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겁니다. 밑줄 치시죠. 접수번호는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요 동글뱅이 2번도 보시죠.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 신청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같은 접수번호가 부여될 수밖에 없어요. 왜? 권리의 우열이 될 때,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접수번호가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접수됐다면 같은 접수번호가 부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등기신청의 치하라는 게 나와 있는데 치하는 철회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치하, 이 치하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취소로 볼 것인가, 철회로 볼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등기신청의 치하는 취소로 볼 것인가, 철회로 볼 것인가. 이 취소는 민법의 개념이고요. 철회는 행정법상의 개념이에요. 개념이 다릅니다. 취소는 일단 효력이 발생해요. 일단 효력이 발생하는데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를 통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립니다. 이게 취소의 개념이고요. 이 철회의 개념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것이 철회예요. 이거는 일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효력을 취소를 통해서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고요. 철회는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게 바로 철회예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면 취소로 보게 되면 일단 등기신청행위에 효력이 발생했죠. 맞아요. 이때 취소권 행사를 통해서 없는 상태로 돌리게 되는데요. 등기신청행위에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등기관은 일을 이미 했습니다. 등기관이 일을 이미 했기 때문에 신청정보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수수료도 돌려주지 않아요. 첨부정보만 돌려주는 겁니다. 이때는 첨부정보만 돌려줘요. 그런데 이 철회로 보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거죠. 따라서 철회로 보게 되면 신청정보 돌려줍니다. 첨부정보도 돌려줘요. 수수료도 돌려줍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때는 첨부정보만 돌려주는 것이고 이때로 이걸로 보게 되면 다 돌려주게 돼요. 그러면 신청인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신청인 위주로 생각한다면 어느 것으로 보는 게 유리할까요? 철회.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철회로 봅니다. 철회로 보게 돼요. 다 돌려줍니다. 신청정보 돌려주고 첨부정보 돌려주고 수수료도 돌려주게 돼요. 그런데 신청인 입장에서 철회로 보는 것이 이제 치하인데요.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느냐? 이 기간을 쭉 당깁니다. 그래서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러면 거기 책을 보시면 등기 완료 또는 각하 전에 등기소에 대하여 등기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옛날에 법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요.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뭐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은데 표현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치하의 절차 나와 있는데 공동신청의 경우 한쪽만 치한다면 상대방은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겠죠. 따라서 공동신청의 경우는 치하도 공동치하를 해야 됩니다. 공동신청이라면 치하도 공동으로 치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등기신청에 대리권이 부여돼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데 대리인이 멋대로 치하를 해버리면 본인은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죠. 따라서 이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를 치하할 때는 치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등기 완료 전이라고 돼 있죠. 옛날에는 등기 완료 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등기를 마치기 전. 이 표현으로 좀 순화시켜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취하의 방법 나와 있는데 서면 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대단히 조심하셔야 돼요. 방문 신청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했다면 취하도 방문 취하를 해야 됩니다. 전자 신청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했다면 취하도 전자 취하를 해야 됩니다. 방문 신청인데 전자 취하 한다든지 전자 신청했는데 방문 취하를 하게 되면 등기관이 힘들어해요. 따라서 등기 신청하는 방법과 취하하는 방법은 같은 방법을 써야 됩니다. 이거 좀 유념하십니다. 이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넘겨보시면 거기 동글뱅이 4번도 있는데요. 4번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러 개의 등기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취하는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등기 신청에서 하나 취하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다가 건물만 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개의 등기 신청 사건에서 일부 취하는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의 등기 신청 사건에서 일부 취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상권 등기를 신청했는데 신청 정보에 지료를 10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럼 등기부에 지료가 100만 원 이렇게 기록되죠. 그런데 지상권 등기를 신청했다가 지료 부분만 취할 수 있느냐, 지료만 이렇게 쏙 빼서 취할 수 있느냐, 법률관계가 복잡해져요. 따라서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에서 하나를 취할 수 있지만 한 개의 등기 신청 사건에서 그 일부는 취하는 불가합니다. 이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테니까. 취하는 철회로 본다고 했죠. 따라서 몽땅 돌려주는 겁니다. 몽땅. 그렇죠. 신청 정보 돌려주고 첨부 정보 돌려주고 심지어는 수수료까지도 돌려줍니다. 수수료까지. 그렇죠. 제가 여기 프린트에 다 기록해 놨으니까 프린트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워낙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것도. 그 다음에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 나와 있는데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다고 했죠. 실질적 심사권은 아예 없어요.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의 각하라고 되어 있는데 등기 신청의 각하. 거기서 거기 2번을 보시면 등기 신청의 보정이 나오는데 등기 신청의 보정은 뭐냐면 보충해서 정정한다라는 뜻이에요. 보충해서 정정하는 거. 등기 신청 정보가 등기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등기관이 형식적으로 심사를 해보니까 빠진 내용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빠진 내용은 쉽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보충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고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등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정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신청인은 보충하고 정정한다는 겁니다. 이때 보정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거기 2번에 보십니다. 보정을 명한 날에 다음 날까지. 보정을 명한 날에 다음 날까지 보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쓰시면 보정명령을 내릴 의무는 없습니다. 등기관은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을 뿐이지 보정명령을 반드시 내려야 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관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보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각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각하가 됐다면 다시 신청해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접수번호가 부여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정명령을 내린 다음에 보정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접수번호가 부여되는 게 아니라 처음의 접수번호가 유지가 돼요. 그러면 신청인 입장에서 보정명령이 유리할까요? 각하결정이 유리할까요? 보정명령이. 왜요? 처음의 접수번호가 유지가 되니까.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보정명령이 훨씬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등기관은 보정명령을 내릴 의무는 있다 없다? 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유념하셔야 되고요. 각하사유 보실 텐데 이거 각하사유 지난주에 했어요. 문제풀이 할 때. 근데 워낙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각하사유에서 출제가 되는 것은 2호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게 출제가 될 텐데요. 1번을 보시죠.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은 등기가 가능합니까? 안 되겠죠. 벤틀리 자동차 집안채 값이라고 해서 등기 신청한다고 해서 등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죠. 왜? 부동산이 아니니까. 토지나 건물이 아니니까. 등기할
능력이 없죠. 그 다음에 등기할 등기 능력이 없는 권리도 등기가 될 수 있습니까? 없죠. 점유권은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2번을 보시면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약정, 특약, 합의, 계약 이런 것들은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임의적 기록사항이고 이건 반드시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거 규정이 있을 때 언제나 무슨 등기합니까? 부기 등기. 그렇죠. 3번을 보시면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는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죠. 등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줄 겁니다. 그렇겠죠. 4번 농지를 전세권 설정의 목적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우리 헌법에서는 농지에 대한 소작제를 금지한다고 했죠. 소작제와 가장 유사한 게 전세권이에요. 따라서 헌법의 지지를 받아들여서 우리 민법은 농지에 대한 전세권은 완전히 금지시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농지에 대한 지상권은 소작제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농지에 대한 저당권도 소작제와 관련이 없다고 했죠. 농지에 대한 임차권은 농지법에서 예외 규정이 있다고 했죠. 따라서 농지에 대한 지상권, 저당권, 임차권은 가능합니다.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 건 전세권. 그렇죠. 5번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한다면 이는 저당권의 수반성 위반이죠. 수반성 위반한 등기는 각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 일부 지분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럼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은 안 되지만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죠. 이러한 논리가 상속등기에도 나타나죠. 상속인 1인은 자신의 상속분만에 대해서 상속등기 신청할 수 없죠.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 신청할 수 있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포괄유증이죠. 포괄유증을 받은 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포괄유증으로 인한 지분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네. 7번 보셨고 8번 관공서나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된 등기를 신청했다면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 등기죠. 맞아요. 그런데 법원이 촉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신청했다면 등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겠죠.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 등기를 신청했다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에 위반되죠. 각하가 될 겁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등기의 실행이 나와 있는데 거기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실행한다는 거 밑줄 치시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판례도 좀 기억하시죠? 판례 보시면 후순위로 접수된 등기사항을 먼저 실행한 경우에는 첫 번째 관할 위반입니까? 그건 아니죠. 두 번째 사건 자체가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따라서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킬 수도 없다고 했죠. 뭐가 판단할까요?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할 겁니다. 맞아요. 네, 중요한 판례니까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후의 절차에서 등기필 정보의 통지는 이건 지난주에 했었죠. 문제풀이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각종 통지가 있는데 거기 오른쪽을 보시면 박스에 소유권 1번에 소유권 2번에 소유권 3번에 소유권 4번에 소유권 이 소유권에 관한 부분은 대장이 규진이 됩니까? 등기부가 규진이 됩니까? 등기부가 규진이 되죠. 등기부에서 소유권자가 바뀌었다면 대장도 바꿔줘야 되겠죠. 따라서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대장소관청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리을을 보시면 가로 안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멸실회복등기 등은 통지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멸실회복등기라는 건 없어졌어요. 등기법이 개정이 되면서 멸실회복등기라는 건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건 지우시고요.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이러한 등기들은 대장에 등록됩니까? 안 됩니까? 대장에는 소유자만 기록되는 것이지 가등기권자가 대장에 기록하는 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권자, 가압류권자 기록되는 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가압류등기, 가처분 등기는 대장소관청에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세 자료 나와 있는데 거기 가로 안에 있는 가등기 포함 요거까지 밑줄 치시면 돼요. 되셨을까요? 되셨죠? 이제 467쪽을 보시는데 467쪽 이건 문제풀이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문제풀이할 때 설명을 드릴까 말까? 지금 하죠.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여기 갑은 이 부동산의 건물을 신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이 건물에 대한 뭡니까? 소유권자. 맞아요. 또한 이 갑은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하죠. 그럼 매립한 자가 뭘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면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합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자들에게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걸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시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 공시하는 방법은 등기를 갖추는 겁니다. 등기를 갖추는 거예요. 따라서 갑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갖춰달라고 요구하게 될 겁니다. 이 등기를 갖춰달라고 요구하는 등기가 뭐죠?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은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해줄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등기관이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할 때 이 갑은 자신이 소유권자임을 증명해야 되겠죠. 맞아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만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등기관은 갑의 이름으로 보전 등기를 해줄 겁니다. 이때 갑은 보전 등기를 처음으로 신청하는 거니까 등기필 정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등기필 정보 가지고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65조에서는 소유권 보전 등기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만 신청할 수가 있고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는 요 넷이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요 65조에 규정된 네 가지는 첫 번째,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이거 외우고 계시죠?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은 소유권을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은 대장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두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뭐죠? 빨리 외워보셔요.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도 수용 절차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번째. 뭐가 있죠? 네? 정확하게 외우죠. 시장, 분수,
자치구청장. 정확하게 외우시죠. 시장, 군수. 하나 빠졌네. 뭐가 빠졌어요? 네? 특별자치도지사. 맞죠?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이 약간 좀 어려워서 제가 오늘 프린터 나눠드렸죠. 오늘 나간 프린트 있습니까? 네. 있죠. 네. 요 네 가지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거죠. 여기 1번부터 3번까지는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도 신청할 수가 있고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토지, 건물 둘 다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해요. 그런데 요 네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은 가능하지만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그러면 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은 가능한데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은 허용되지 않느냐? 그 이유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 이유를 판단하겠습니다.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뭐가 있습니까? 건물과 토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건물과 토지. 그런데 이 토지의 경우에는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지적공부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지적공부가 반드시 있어요. 이 지적공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적공부는 뭐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존재하죠. 맞아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4번은 존재할 이유가 없이 뭐 갖고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1번 갖고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죠. 맞아요. 1번 갖고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 4번 확인서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셔요. 그런데 건물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건물은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죠? 허가를 받은 건물. 허가를 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 존재합니다. 맞아요.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1번 갖고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물도 있죠.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물. 건축물 대장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1번 갖고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은 보존등기를 할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무허가 건물도 재산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건물입니다. 맞아요.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공시방법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해야 돼요. 이거가 되셔요. 무허가 건물도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도. 되셨나요? 그런데 1번 갖고 보존등기 신청이 안 되니까 이 대장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하겠죠. 그게 뭡니까? 확인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확인서입니다. 따라서 이 확인서는 무엇 대신 사용하는 겁니까? 대장, 건축물 대장 대신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따라서 이 확인서는 건축물 대장 대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같은 내용이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같은 내용이. 그래서 이 확인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확인서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두 개의 요건이 뭐냐면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물의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유자의 표시도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표시가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확인서도 건축물 대장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확인서는 두 개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건축물의 표시가 있어야 되고 소유자 표시가 있어야지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확인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확인서의 요건은 두 개예요. 건축물의 표시, 소유자 표시.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 서류는 건축 허가서인데 이것을 세 번째 하는 거예요. 건축 허가서인데 이 건축 허가서에는 건축물의 표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등록되어 있어요. 건축 허가 명의. 건축 허가 명인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건축 허가 명의를 건축주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 건축 허가서는 확인서로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다고 했죠. 왜요? 여기서의 건축 허가서에 등록된 건축물의 표시는 건물이 완성이 된 다음에 건물의 외형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건축물의 표시는 건물이 완성된 다음에 건물의 외형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축 허가서의 건축물의 표시는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 작성이 된 겁니까? 그 전에 작성된 겁니까? 전에. 따라서 이 건축물의 표시는 건물이 완성된 후에 건물의 외형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예를 들어서 옥탑방. 허가 받을 때는 옥탑방 허가 안 받죠? 허가 받은 다음에 옥탑방 올리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허가 단계에서는 그 건물의 객관적 외형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건축허가서를 가지고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두 번째, 이 건축허가명인 건축주는 소유자로 볼 수도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남의 이름을 빌려서 허가를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따라서 이 요건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건축허가서를 가지고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두 번째, 요 대장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을 가지고는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 신청할 테고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는 뭘 신청하겠죠?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 신청할 겁니다. 맞아요. 여기에 이러한 대장이 존재합니다. 대장이. 그리고 이 대장에는 부동산의 표시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있을 겁니다. 갑. 이 갑은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최초의 소유자로 갑이 등록되었다면 갑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되셨죠? 그렇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이거는 토지대장입니다. 토지대장. 토지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누구냐면 국가이다라는 겁니다. 국가. 그러면 이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이건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국가가 맨 처음에 탄생하게 되면 그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영토는 국가 소유인 겁니다. 헌법 이론상. 그 국가 소유 부동산 토지를 다시요. 국가가 맨 처음에 탄생하면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영토, 토지는 국가 소유예요. 국가가 국민들에게 분배한 겁니다. 근데 저한테 분배된 건 암만 찾아봐도 없던데 여튼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가가 맨 처음에 탄생하면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영토는 국가 소유인데 이걸 국민들에게 분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앞에 뭐가 있는 겁니까? 요게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토지인 경우에 한해서. 그러면 얘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겁니다.
국가로부터 최초로 분배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토지만 해당되고요. 건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물은 국가가 맨 처음에 탄생했을 때 건물은 국가 소유가 아니죠. 건물은 누구 소유입니까? 네? 건물 지은 사람 소유예요. 건물 지은 사람. 맞죠? 건물을 신축한 자 소유입니다. 국가 소유가 아니에요. 따라서 토지만 해당이 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대장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해요. 하지만 건물은 안 됩니다. 이거 좀 유념하시죠? 토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원칙적으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까지나 토지에 한정되는 겁니다. 이거 유념하셔야 돼요. 시험에 기출됐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상속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그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리고 여기에 가로가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자로부터의 포괄승계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이 포괄승계인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유증입니다. 유증. 유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괄유증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특정유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포괄승계인일까요? 특정승계인일까요? 포괄승계인이겠죠. 얘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포괄승계인일까요? 특정승계인일까요? 당연히 특정승계인이겠죠. 따라서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럼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자가 보존등기 한 다음에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효력이 나타나죠. 그러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돌아가셔야지만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죠. 맞아요. 그러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고 이때 갑은 돌아가셨으니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죠. 대신 누가 있습니까? 상속인. 상속인이 보존등기 한 다음에 이 특정 유증을 받은 자에게 무슨 등기 해줘야 될까요? 이전 등기. 이거 이해가 되셔요?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하죠.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과 포괄 이중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갑의 상속인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얘 돌아가셨으니까.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잘못 얘기네.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있겠죠.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으니까 이전 등록을 받은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얘가 안 되니까 다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은 판결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이 판결서는 주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유가 기록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문 갖고는 무엇을 판단하냐면 이 주문은 보통 2줄에서 3줄로 아주 간략한데 이 주문의 끝문장이 무엇을 확인한다 라고 끝나면 무슨 판결입니까? 확인 판결. 주문의 끝문장이 확인한다로 끝나면 확인 판결이라고 불러요. 갑은 소유자임을 확인한다. 확인 판결입니다. 을은 저당권자임을 확인한다. 확인 판결이에요. 병은 전세권자임을 확인한다. 확인 판결입니다. 이 주문의 끝문장이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끝나면 이 판결이 무슨 판결일까요? 이행 판결이에요.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이행 판결입니다.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인수 의무를 이행하라.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하라로 끝나면 다 이행 판결이고요. 뭐뭐 한다로 끝나면 무슨 판결이라고 했죠? 형성 판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의 끝문장 갖고 판결의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주문의 끝문장이 무엇으로 끝나건 관계없이 여기 이후에 A가 소유자임이 표기되어 있다면 법원은 A를 소유자로 인정을 한 겁니다. 맞아요. 따라서 이 법원의 확정 판결 갖고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판결의 종류는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판결의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판결 이후에 소유자임이 표시가 된 자는 무조건 그 판결서를 가지고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를 원고라고 얘기합니다. 소송을 제기당한 자를 피고라고 불러요. 이거 이해가 되셔요? 되시죠? 그러면 좀 어려운 걸 보셔야 돼요. 갑은 자신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소유권은 누가 갖습니까? 갑이 소유권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갑 근처에 사는 을이 영수증을 위조합니다. 갑이 건물을 신청할 때는 건축물 자재 같은 거 사와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 고용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때 건축물 자재를 사올 때 영수증 받아놓겠죠. 맞아요. 사람을 고용할 때 뭐 돈 지급했다는 거 뭐 영수증 받겠죠. 그 영수증을 요 을이 위조를 해서 마치 자신이 지급한 것처럼 위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마치 을이 영수증을 위조해서 자신이 그 대금을 다 지불한 것으로 처리해서 요 을은 이 서류를 가지고 자신이 소유자임을 증명해서 대장소관청에게 소유자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대장에는 누구로 기록되어 있냐면 건축물의 표시가 있고 소유자가 을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서류를 위조해서 대장소관청에게 소유자를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을 명의로 대장에 등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갑과 을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의 분쟁이 발생한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갑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이때 갑을 뭐라 부를까요? 원고라고 부를 겁니다. 맞아요. 그쵸? 이때 소송의 상대방이 누구냐면 을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을을 상대방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여기에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아무나 피고가 되는 게 아닙니다. 피고 적격이 있는 자만이 피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피고 적격이 있는 자는 분쟁의 상대방이에요. 이때 분쟁의 상대방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자가 분쟁의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피고로 삼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피고를 삼게 되면 법원이 그냥 각하 결정을 해버립니다. 소송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피고 적격이 있는 자만이 피고가 될 수가 있고요. 피고 적격이 있는 자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요 을은 보존 등기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일단 등록이 됐죠. 보존 등기 신청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따라서 얘는 피고 적격이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피고 적격이 있는 자예요. 얘를 피고로 삼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보존등기 신청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피고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존등기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자만이 피고 적격이 있고 그 자를 피고로 삼아야 돼요. 얘는 보존등기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왜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아니니까 어려우셔요. 얘는 보존등기 신청을 못 하잖아요. 최초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을의 상속인은 피고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을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피고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으니까.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안 됩니다.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거 맞아요. 네.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피고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 이전 등록을 받은 자의 상속인은요? 피고 적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포괄 유증을 받은 자? 특정 유증 받은 자? 그래서 피고 적격이 있는 자를 피고로 삼은 판결만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좀 더 가보죠. 아까 건축 허가 명의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럼 건축 허가 명의를 기준으로 해서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건축 건축 허가 명의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건축 허가 명의를 피고로 삼은 판결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닙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건 어떨까요? 이건 대장인데 부동산 표시사항이 기록되어 있고 여기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피고가 될 수 있는 자죠. 맞아요. 그렇죠. 그 자를 피고로 삼은 판결서를 가지고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빈칸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될지가 문제가 됩니다. 빈칸으로 돼 있다면 이때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됩니까? 부동산이 토지라고 한다면 토지는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죠. 누가 관리할까요? 국가가. 따라서 국가를 피고로 삼아야 됩니다. 이 부동산이 건물이라고 한다면 이 건물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지자체가 갖고 있어요. 지자체를 피고로 삼아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수용. 이거는 뭐 수용할 때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가 없을 때는 보존등기 신청하는 것이고 등기부가 있을 때는 무슨 등기 신청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 기억나셔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보시느냐면 책을 좀 보죠.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 서설은 읽어보시면 되겠죠.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존등기 신청 적격 나와 있는데 넷 1번, 2번, 3번은 토지, 건물 다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고 4번은 뭐만 신청할 수 있다고요? 건물만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맨 밑에 467쪽에 맨 밑에 참고를 보시면 단 국가로부터 미등기 토지를 이전 등록받은 자는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한정된다고요? 토지에. 건물은 안 됩니다. 토지에 한해서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B에 나와 있는 거 합병의 경우에는 포괄승계입니다. 합병도 포괄승계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포괄승계.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을 테고요. 포괄 유증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죠. 맞아요. 이때
이 판결의 종류는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아니한다. 프린트에 다 있어요. 책에는 없지만. 그 다음에 판결의 종류는 따질 필요가 없고 다만 피고 적격이 있는 자만을 피고로 삼은 판결이어야지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죠. 맞아요. 그러면 건축주, 건축허가 명의는 피고 적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따라서 건축주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봤자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건물의 경우에는 국가가 피고 적격이 있습니까? 없죠. 건물은 지자체. 맞아요. 근데 책에 설명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거예요. 어디 갔노? 빈칸으로 돼 있을 때. 빈칸으로 돼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참고를 보시면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자는 자기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행 판결이에요. 말소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이행 판결일 테고 판결 이후에 소유자가 표시되어 있겠죠. 맞아요. 따라서 당연히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신청 방법이 나와 있는데 기억에 신청 근거 조항을 기록해야 된다. 신청 근거 조항은 이거예요. 65조 제1항, 2항, 3항, 4항. 혼지, 항지 기억이 안 나는데 1호, 2호, 3호, 4호. 이게 신청 근거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니은 보존등기는 등기원인과 날짜를 기록하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보존등기는 등기원인이 너무 다양해서 등기원인을 기록하지 않고요. 등기원인이 너무 다양하니까 날짜도 너무 불분명해요. 날짜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팁이 나와 있는데 공유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잠시 쉬었다가 이제 문제집 들어가겠습니다.